자, 그런데 이 민주당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제 기다렸던 결정 사안이 있었죠.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할 것이냐. 뭐 최고위 회의도 하고 여러 논의도 있었고 결국에는 전당원 투표 한 80여만 명 오늘 새벽 6시에 시작이 됐죠. 그리고 24시간 묻는다고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관련 여론조사는 어떤지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는 상황, 현재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미래통합당은 이제 비례를 내지 않기 때문에 미래한국당이 32.8, 뭐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기에 이제 민주당이 고민이 있는 거고요. 자, 국민의당이 어느새 다시 5.1, 정의당이 민생당이나 이제 국민의당에게 표를 조금 뺏기는 듯한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7.8, 10 이상을 총선에서 목표로 하고 있을 텐데 여하튼 현재 여론조사는 그렇습니다. 민주당 비례정당 참여에 관련된 찬반을 물었을 때 일단 반대 대 찬성은 48.5 대 40.9인데 문제는 반대 안에서 매우 반대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매우 반대가 31.9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의뢰기관 오마이뉴스, 조사기관 리얼미터 3월 11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응답률 6.9%,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리얼미터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야당의 제1당을 내준 후에는 결국에는 녹록지 않은 상황, 특히나 이제 5년 단임 대통령제에 있어서 임기 후반기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는 부담이 되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 상황을 알기에 이제 민주당에서도 어쩔 수 없이 원칙을 어긴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전당 투표에 붙이면서 그 부분을 언급을 했어요. 현 정권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라도 꼭 이겨야 된다. 이런 당위성도 있다. 예. 네. 뭐 민주당의 고심이 이해는 갑니다. 네. 통합당에서 일당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겠다,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뭐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저는 민주당이 굉장히 그 전략적인 실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통합당이 일당이 되면 탄핵을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즉자적인 반응으로 통합당의 프레임에 그대로 끌려가고 있다. 지금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민주당은 민주당의 승리를 갖다가 계산 방식을 다르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즉, 과반으로 기준하면 안 그렇죠. 되는 과반으로 기준하면 안 되고요. 예. 분명히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민주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럼 그 말을 지켜야 돼요. 즉 승리가 민주당의 승리는 지역구 일당이 승리다. 이게 정치적인 승리다라고 규정을 하고 예. 다만 지금 통합당이 얘기하는 일당이 되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좋다. 그러면은 반탄핵 연대. 그래서 다른 진보 야당들을 갖다가 선택해 주십시오. 네. 이러면서 이런 비례에서 과반을 확대하는 이런 그 소위 진보 세력의 그런 그 당들 그게 연합을 하든 연합을 하지 않든 예. 그것과 별개로 이것은 한 통합당의 꼼수에 대한 그런 국민의 심판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의 과반을 갖다가 위에 지지자들이 좀 탄핵을 갖다가 막아주십시오. 예.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은 민주당의 새로운 프레임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런데 통합당의 일당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그리고 민주당의 여기에 욕심까지 더해져서 이런 그 좀 뭐라 그럴까요? 원칙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매우 반대가 굉장히 높은 예. 이런 그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우려에 빠졌거든요. 이해는 가지만 좀 이것을 민주당만의 어떤 민주당 지지자들의 예. 국민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서 전술을 선택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한계점을 예. 가진 그런 논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제 저희가 이제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 총선에서 통합당과 민주당이 비슷한 지지율을 얻었을 때 시뮬레이션 결과를 인용해서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 통합당이 이제 최대치로 하더라도 한 147석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적해 주신 대로 민주당에서는 소신을 지키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범민주계 민생당이나 정의당과의 연대를 노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비판의 시각에서는 그렇게 보는 의견이 있는 거고요. 네, 지금 일단 문재인 정부는 사실 이번 총선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뭐 전직 대통령이 일당을 뺏긴 정당의 대통령의 운명을 봐라라고 말하기 이전에 지금 탄핵으로 헌정사상 처음에 피플 파워로 권력을 차지했던 문재인 정부의 집권 중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여기서 이 정당까지도 이제 무너져 버리면 사실 대한민국은 더 혼란스러운 상황에 내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지금의 통합당이 정권을 교체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권 교체 이후에 대한민국의 청사진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말하면 이번 총선에서 어쨌든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그동안 해왔던 국정의 개혁을 여기서 멈출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일당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더더욱이 이번에 연동형 비례제를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손실이 너무 크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이거는 옳다고 봅니다. 이거는 옳은데 이제 문제는 그동안은 4+1 체제로 사실 연동형 비례제를 만들어 왔던 민주당이 통합당과 맞서로 똑같은 작전을 나간다는 거는 이거는 10번에서 10번 다 실패할 일이죠. 지역구에서도 어석을 잃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보니까 그런 방식보다는 비례연합정당의 방식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예. 비례연합정당은 뭐냐면은 민주당이 몇 석을 더 얻기 위해서 이런 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21대 국회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탄핵구도 또는 정치권의 그 정치의 어떤 그 무한한 정쟁 예.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개혁 세력이 하나로 일치돼서 사실상 연정 형태의 국정을 운영하겠다. 네. 그 틀거리로 우리는 비례연합정당을 만들겠다. 예. 우리는 후순위 뒤에 참여하겠다. 뒤에 참여하겠다. 예. 앞에 서서 정의당은 아마 안 올 것 같아요. 정의당은 독자로 나눠가 훨씬 더 유리하니까. 예. 그럼 나머지 민생당이나 무슨 녹색당이나 예. 다른 정당과 합해가지고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어서 앞에 순위를 주고 난 다음에 이 정당을 중심으로 20대 국회에서 사실상 연합정부를 가자. 예. 라고 말하면은 문재인 정부나 이런 정당들은 모든 면에서 다 나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것만 성공해낸다고 얘기하면은 비례연합정당 괜찮으나 그걸 다 빼버리고 우리끼리만 독자적으로 가겠다라고 말하면은 사실상 그거는 중도 진영의 이탈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꼼수로 보일 수 있는 대목이죠. 예. 이낙연 전 총리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 이 말씀하신 것도 민주당이 뭐 위성정당을 만든 것이 아니다. 비례연합정당에 우리가 참여하는 이유는 미래통합당의 꼼수에 맞서서 공정하게 그러니까 투표한 지지자들에 맞춰서 비례가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낙연 전 총리가 계속해서 이제 주목되는 인물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 지역구는 뭐 이제 아시는 대로 종로를 일찌감치 선언을 했었고 제가 전해드린 대로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의 역할까지 맡아서 선거 전체에 대한 중책도 지금 지게 됐습니다. 20대 총선 얘기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은 뭐 유명한 이제 옥새파동, 뭐 당시에 이제 인기 있었던 뭐 육룡이 나르샤라는 드라마를 패러디해서 옥새 들고 나르샤 뭐 이런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선거 잡음 안에서 실제로 뭐 옥새는 이제 당에 있었다고 하고요. 본인이 이 책무에서 이제 회피해서 떠났었죠. 부산 영도구로. 그 당시에 이제 얘기와 안철수 국민의당 돌풍과 맞물리면서 과연 이번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그 얘기는 이낙연 총리가 원내에 다시 진입을 하고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선전을 한다면은 대권 주자로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해석인 거죠. 그렇죠.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명실상부한 대선 주자 지지도 1위이기 때문에 종로에서 만약에 승리한다고 하면은 차기 대선에서 가장 유력한 주자로 더 꽃길을 걸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당 내에서 이제 어떤 경쟁 구도가 형성될지는 모르겠으나 여야 구도 속에서는 이거 더 단단해질 텐데 이제 문제는 이 종로에서의 전쟁을 넘어서서 사실 총선 전체에서 어떤 판세를 만들어내느냐가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국민들한테는 상당히 선호도가 높은 인물이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를 지냈기 때문에 사실 이 정부의 존망과 같이 할 수 있는 인물 아닙니까? 예.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적어도 이낙연 전 총리의 승리는 집권당의 승리와 같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로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진다고 하더라도 전체 판세에서 이길 경우에는 황교안 대표도 이길 수 있는 거죠. 큰 싸움에서는. 예. 전투에서는 지고 전쟁에서는 이길 수 있는 구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종로의 싸움은 굉장히 중요한데 나머지 이제 일부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안철수 전 대표의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지역구를 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통합당하고 사실상의 선거 연대를 한 거거든요. 예. 그럴 경우에 국민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비례연합정당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그 정당에 정당 투표를 줄까? 지금 이만큼 나눌 수도 있는 것이고 더 나눌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아직까지 이 대목은 이후에 선거구도가 본격화되고 난 다음에 판단할 문제죠. 아직까지는 여론 가지고는 가능하기 어려울 만큼 상당히 변수가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이제 종로를 꿈꿀 수 있는 틈이 생길 수도 있는 여지의 얘기가 하나 또 나왔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할 텐데 손학규 전 대표, 바른미래당의 전 대표였다가 이제 민생당에서 잡음이 있으면서 공동대표에서도 오르지 못하고 이제 내려온 상황인데 종로에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심지어 이제 같은 당의 천정배 의원이 지도부에게 좀 말려달라 이런 서한을 보낼 정도로 결국에는 이낙연 총리의 지지세를 뺏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나가시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뭐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전략적 투표를 할 상황이 지금 매우 높다고 봐요. 예. 근데 중도층 이제 손학규 대표가 가져올 수 있는 만약에 이제 후보로 종로에 나온다면 가져올 수 있는 표는 중도표인데 중도표가 과연 지금 손학규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표를 던질까? 라고 본다면 저는 그게 쉽지 않을 상황이라고 봐요. 어떠한 연고도 지금 현재는 없고 종로에 좀 그런 상황에서 글쎄요 지금 양강 구도에 영향을 미치기는 굉장히 좀 어렵고 좀 늦은 상황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손학규 대표는 조금 다른 게 이제 여기서 이제 당선이 목적이냐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당 대표는 당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역할이 그런 거거든요. 예. 당에서 당원 구성들이 이번 총선에서 그래도 대선 주자급인데 그 길을 피해가지고 어디를 갑니까? 출마 안 했으면 안 했지? 예. 막 그런 고민이 있는 것 같고 지난번 오세훈 박진 의원 때 그때 종로에 출마한 적이 있고요. 예. 연고가 없는 것이 아니고 예. 또 지금 집도 종로에 있습니다. 그럼 가능성을 아예 접을 수는 없다 이렇게 그래서 보시는 종로에 만약 당원들이나 당에서 본인이 아니라 민생당 전체의 후보들을 위해서 앞장서 달라. 당 대표로서 종로에 나서 달라라고 말하면 마냥 외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근데 민생당의 분위기는 일단 현재까지 나온 것으로는 이게 달가워지는 않는 것 같다. 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